첫 번째 얘기는 이제 디지털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짚어볼 거예요. 가볍게. 왜? 이거 깊이 들어가면 이것만 가지고 밤을 새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일단 워낙에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그 다음 디지털 혁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나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저게 대체 우리가 이제 가끔씩 아주 많이는 아니에요. 가끔씩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듣긴 하는데 저게 뭐 다르기는 다른 거야? 뭔가 새로운 거야? 이 얘기를 이제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목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붙여놓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들인데, 그죠? 그 다음에 그 누가 하는데 데이터 과학자 어떤 사람들인데 요거 이제 살펴보고 그래서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했으면 앞으로 갈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데 요 얘기들을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게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치면 그게 비즈니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 거고 비즈니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그거 이제 정리하는 순서로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딱딱하겠죠, 그죠? 뭐 통상은 자기소개를 할 때 노래를 합니다. 그죠?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니까 Let It Snow 뭐 이런 걸 한번 하고 노래를 하는데 오늘은 그건 제껴놓고 데이터 과학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력서 써가지고 왔어요. 원래는 이 칸에 여기 이력서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력서 써가지고 왔어요. 제가 1987년도에 학교를 들어갔고요. 경영학과를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전혀 관계없는 베이직 프로그래밍을 포트란 이런 걸 배웠어요. 이게 미친 거죠. 그죠? 이거 왜 배우냐 이거죠. 그죠? 그런데 경영학과에서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니까 할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거고 배웠죠. 그리고 이제 이 겸사해서 저도 이제 한번 이력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92년이군요. 이제 졸업할 때 돼갖고 프로그래밍 하는 걸로 이제 흥미 삼아서 이제 가지고 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경영학과죠. 경영학과인데, 그때 뭘 공부를 했었냐면, 석사과정 들어가서 아직 입학하기 전에, 그 당시 이제 처음 도입됐던 사이베이스의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오브젝트 뷰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진짜 최첨단 신기한 이 물건이 있었어요. 그 비주얼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UX, 그러니까 이게 이제 HP 유닉스죠. 그 다음에 그 해에 공부를 했던 게 ADW라고 하는 통합 케이스 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델 넣고 하면 나중에 자동으로 코드 제너레이션까지 되는 케이스 툴이에요. 이제 이런 건 여담이고, 그 93년도 이제 처음에 석사 과정을 들어갔을 때, 뭘 했었느냐? 그때 이제 툴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일반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가지고, 예를 들면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걸 가지고, 지금 뭐 인공지능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그때, 그러니까 전문가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머신러닝의 이 하이브리드 중간 정도 성격이 되는 케이스 베이스 리즈닝이라는 부분을 이제 공부도 하고,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는 작업이 이제 석사 1학기 때 경영학과에서 하던 거였어요. 인사이트 2 플러스라는 건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룰 베이스드 전문가 시스템을 만드는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프롤로그라고 하는 로직 프로그래밍 하는 언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요새 갑자기 인기를 끌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돌릴 수 있는 패키지가 있어서 그 패키지 가지고 공부를 했던 거죠. 그게 석사 1학년 때 하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 뭘 했었냐면 그 실제 복사기 회사에 그 프로젝트를 고장 진단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 이제 전화 오면 콜센터 전화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이거 지지직거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안 나와요 듣고 또 뭐 까만 줄이 나와요. 어디가 고장 난 거야? 뭘 갈아 껴야 돼? 요거 이제 자동으로 찍어주는 거죠. 그 이제 케이스 베이스 리스닝으로 작업을 했던 게 그게 이제 93년도였던 것 같아요. 93년, 94년. 실무에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걸 써먹을 수 있었던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199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투자 신탁 회사에서 투신사는 이제 그 돈을 많이 받아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얼마나 수탁을 할 거냐, 요걸 이제 예측을 하는
포캐스팅을. 그때 뭐 툴이라고 거의 없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걸로 다 구현을 해서 세일즈 포캐스팅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요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 툴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했던 게 98년도 SAS 툴을 쓰기 시작했고 99년도에도 SPSS 툴을 국내에 도입되는 시점에서 쓰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그 세미나도 하고 야 이걸로 하면 다 돼요. 막 이렇게 거짓말도 치고 그러고 다녔죠. 여기 이제 그 홈쇼핑에서 오신 홈쇼핑을 거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홈쇼핑하고도 일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2000년, 99년 이 당시에 이제 했었던 건데 그때 고객 라이프타임 밸류, 그러니까 미래의 고객 가치를 고객 개개인별로 전부 다 계산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됐던 게 2001년이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못할 것 같아, 한국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야 이제 떠나야지. 이 나라를 내 떠날래. 그러고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게 그 당시에 아직 보편화가 안 됐던 장바구니 분석을 2004년에 시애틀에 있는 회사한테 해주고 있었고 그 이후에 2007년이면 이제 한 10년 됐네요. 그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 너무 많아요. 여기 가까이 서울 분원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이런 것들 이제 작업들을 했었고 온라인에 그 전자상거래 업체의 레코멘데이션 시스템들로 했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아무도 거의 쓰지 않는 지금 당연히 이제 없어졌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제 아무도 쓰지 않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데이터 마이닝 제품을 가지고 그 세일즈 포캐스팅 같은 분석들을 했었죠. 그리고 요새는 R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R을 주로 사용을 해요. 자, 이런 장황한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이제 뒤에 여러 가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여기 온 거지만 보니까 지금 얘기들에서 뭐 벗어나는 거야? 아니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요 정도는 이제 노래하는 대신에 자기소개를 했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제 디지털 번역. 그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보시면, 저도 뭐 사실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대중의 관심사를 그대로 보여주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입장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글 트렌드를 많이 봅니다. 자, 빨간 거 뭐냐면, 뒤에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빨간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한글로 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한글 말이 세계가 다 모여서 구글에 검색을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절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영어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구글 트렌드에서 쳐보면 그러면 그게 한국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뭘 의미하나요? 우리 지금 신문에 보면 방송에, TV에,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까지 전부 다 4차 산업혁명으로 표준화를 시켜놨어요. 그죠? 그런데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오직 어디만? 한국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용어를 표준화시켜서 쓰고 있죠. 그죠? 우리 독도의 사투리를 쓰고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 세계의 표준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독일 정도에서 쓰는 방언이에요. 그죠? 지방 언어를. 그런데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4차 산업혁명 다들 모호하다고 하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클리어하냐? 그건 또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제 위키피디아를 한번 뒤져보면 세 가지 용어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디지타이제이션이에요.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종이를 스캐닝하면 디지털화 된 거죠. 그죠? 이런 것처럼 디지타이제이션 첫 번째 컨버전 부분,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바꾸는 과정, 프로세스 부분을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벌어진 이펙트를 뭐라 그러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 더 이상의 설명은 없어요. 디지털로 바꾸고 그래서 벌어진 모든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빠지지 않고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디스럽션입니다. 디스럽션이 뭐예요? 불연속이죠. 단절입니다.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다른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디지털로 가면서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된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범위가 특정 산업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모든 곳에 인간의 생활의 전체에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뀐다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의미하는 바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범위를 좀 좁혀서 보면 어디로? 왜? 너무 넓으니까. 좀 좁혀서 보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우리가 이게 있든 없든 항상 얘기해왔던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한다가 골이 되는 거죠. 자, 디지털로 바꾸면서 뭐 원가를 줄여라. 또 하나는 뭐 더 팔아라. 이 두 가지예요. 비즈니스로 놓고 보면. 자,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가를 줄이거나 더 팔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부분의 얘기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세한 내용 없어요. 어디까지는 디지털이고 어디까지는 아니 디지털이고 이런 개념 없다. 2차고 3차고 이런 개념 없다. 디지털로 가는 건 틀림없어. 이 얘기죠.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다 알지만 짚어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뭘 얘기합니까? 만물 초지능 혁명이라는 황당한 알 수 없는 말을 써요. 그죠? 굳이 또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걸 보면 IoT, CPS, 그 다음에 AI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꼭 따라다니는 얘기가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고요. 워낙 개념적으로 모호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단순화시켜서 그림으로 좀 표현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삼성정권에서 그려놓은 그림을 하나 보면 이쪽에 뭐를? IoT를 달고 그 다음에 IoT가 클라우드 그 다음에 빅데이터로 연결이 되면서 저기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서 뭐를? 인공지능을 돌려서 저게 업무에 적용이 되면 저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야 정도로 이제 개념 정리를 한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다 버리고 그래도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이쪽에 보면 IoT에서는 많은 사물, 많은 인간, 그리고 한 세트. 그죠? 그리고 얘들의 움직임이 전부 다 어디로? 클라우드로. 그죠? 데이터로. 그리고 나서 돌려. 이거죠. 자, 이 그림이 이제 꽤 단순화시키긴 했는데,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가능해지겠죠. 물리적인 모든 물체하고 뭐하고? 컴퓨터 시스템하고가 1대1 대응으로 상호 연동된다. 이쪽이 움직이면 저쪽도 움직여. 저쪽이 움직이면 이쪽도 움직여. 그죠? 사람이 움직이면 기계가 움직이고, 기계가 움직이면 사람이 움직이고, 뭘 바꾸면 반대쪽도 움직여. 모든 건 데이터로 남아.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죠. 기본적으로. 자,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WEF는 세계 경제 포럼인가요? 그죠? 세계 경제 포럼이죠. 여기서 이제 늘어놓은 개념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스마트, 커넥티드 머신 시스템즈가 있고, 나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진, 시퀀싱, 그 다음에 리뉴어블 에너지,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 어느 분이 이제 퀀텀 컴퓨팅도 질문하셨던데, 여하간 이런 기반 기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기반 기술이고요. 그 기반 기술이 혼자로는 별 힘을 못 쓰는데, 동시에 벌어지다 보니까 시너지가 생기는 바람에 이노베이션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아웃풋은 3D 프린팅이나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로보틱스, 드론 이런 것들 요새 한창 인기 있는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다 이 덕분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뭐 생물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공유경제, 사이버 전쟁 이런 부분까지 임팩트를 사회에 미친다. 이게 이제 대략적인 그림이에요. 그죠? 그런데 용어상으로 보면 저게 이제 출발 자체는 인더스트리 4.0에서 거의 복사되면서 이걸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로 바꿔왔죠. 그죠? 근데 이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질타를 많이 당합니다. 그죠? 그런데 인더스트리 4.0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국한돼서 개념들을 정리했던 거라서 차이가 조금 나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좀 더 넓게 봤어요. 왜? 더 인기를 많이 끌고 싶으니까. 물론 인기를 끄는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용어가. 그죠? 초연결, 초지능이라는 하이퍼, 이게 슈퍼 위에 하이퍼겠죠, 뭐. 그래서 다 연결돼. 사실 별 차이가 잘 안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게 4차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보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뭐냐면 4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1차, 2차, 3차, 4차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선 지금 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혁명을 얘기하는 거지 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꾸 4차 산업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웃기는 얘기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체나 출발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생산이 되는 거예요, 생산이. 그죠?
자, 여기에 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없다 이거죠. 산업이고 범위고 뭐가 없다 이거. 디지털로 간다. 이건 분명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정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리된 게 별로 없어요. 그거에 비해서 인더스트리 4.0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된 부분들이 독일에서 놓은 게 많아서 있죠. 거기서 얘기하는 6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 6가지 개념이 미래의 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 그 다음에 애자일. 애자일은 뭐죠? 애자일은? 민첩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민첩하다. 빨리 대응한다 이거죠. 변화에.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드. 그 다음에 커넥티드, 인티그레이티드, 그 다음에 어토너머스. 이게 자율로 움직인다. 그죠? 이 전체가 어디로? 데이터로 연결이 되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가는 디지털의 앞으로 달라질 부분이라고 친다면, 이 대목까지는 저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던 관심 없다 이거죠. 문제는 뭐냐? 저게 앞으로 우리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 그죠? 자, 여기 이제 그 학생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는 초점은 비즈니스예요. 그죠?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 상태가 됐다. 그러면 비즈니스가 어떻게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졌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첫 번째는 자동화다. 자, 연결도 됐고, 그죠? 지능도 들어갔어요. 자동화예요. 사람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겠죠. 그죠? 사람을 완전히 없앤다가 문제가 아니라 부분을 툴이 대신해 줄 수 있다. 첫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두 번째는 속도의 증가예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컴퓨터이기 때문에 자원만 더 투입하면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다. 속도예요. 비즈니스의 속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별 오퍼레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더 빨리 시장에 갈 수 있다. 그죠? 세 번째는 글로벌합니다. 연결됐어요. 그죠? 통합됐단 말이죠. 이제 국가, 지역의 의미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심각한 대목입니다. 이 글로벌화라는 부분.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는 부담스러운 부분일 거예요. 그 다음에 독점하죠. 저건 자본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돈이 많지 않으면 이 기반에 깔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저거를 구현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위에서 비즈니스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독점화가 일어나면 한두 개의 기업 빼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그건 또 아니다. 전문화한 기업들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 문학을 잘하느냐? 문학은 못한단 말이에요. 구글은. 왜? 문학 전문이 아니거든. 일반 언어 전문이거든. 문학 전문인 곳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주 큰 공룡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특화된 것들로 구성이 되고 중간에 애매한 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비즈니스가 바뀔 거다. 산업 분류가 바뀔 것이다. 산업 분류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떻게 산업을 나눕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업, 수산업, 그죠? 은행업, 그죠? 그 다음에 유통업 이렇게 나눈다, 그죠? 이 개념이 사라질 거다라고 보이는 거죠. 어디로? 아마존이 금융업을 한다, 그죠? 알리바바가 금융업을 한다, 이거죠. 유통회사고 온라인 회사인데 이 형태로 가면서 산업 분류가 다른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저게 우리 다가올 미래라고 본다고 보면 저거에 의해서 벌어질 현상은 첫 번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는 경쟁이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살아있고 돈이 많거나 기술이 있는 회사들조차도 뭐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다. 쉽게 말하면 한 방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 정리해준 사람 없는데 이 스토리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림이 그렇게 가요. 특히 경쟁이 치열해질 거는 누구나 예상을 하는 부분인데 두 번째 부분,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방에 갈 수 있다.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릴 때 저는 미래가 언제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죠?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자기들도 뭔가 스토리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미래가 언젠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조사를 해서 쭉 뽑아보니까 시점을 정해야겠죠. 2025년까지는 요 정도 벌어질 거야. 맞아, 틀려.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에 인터넷이 붙어있는 정도가 한 10% 정도가 될 거야. 맞아? 이게 91%다. 이거죠. 2025년까지는.
옷에 컴퓨터가 붙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로. 사람의 상태, 그 다음에 기후에 따라서 옷 조절,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거 하려고 그걸 할 텐데, 그게 2025년까지 10%는 달릴 거야. 그죠? 저 옷을 입은 사람과, 그죠? 롱패딩을 입은 사람과 안 입은 사람의 이 빈부격차가 확 느껴지겠죠. 그죠? 자, 저 중에서 이제 특히 눈에 띄는 건 자동차, 무인 자동차, 우리 요새 뭐 다 다닐 것처럼 TV에 나오지만 미국 도로에서 한 10% 차가 무인차가 될 거야. 2025년까지. 이런 식의 이제 사람들이 보는 견해들을 종합해 놓은 거죠. 자, 맞냐 틀리냐? 사실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다고 보장을 못하죠. 근데 가늠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제일 웃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공지능 기계가 기업에서 이사회에 이사로 앉아 있을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까? 근데 사람들이 45% 정도가 여기가 동의했어요. 2025년이에요.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그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미래가, 그리고 나름대로 고민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남은 시간이 저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이는 거죠. 제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언제냐예요. 언제냐. 그게 한참 남았으면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2025년만 해도 이미 너무 먼 미래예요. 당장 고민해야 될 건 뭐야? 내년 2018년이니까. 그러면 2018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질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일 큰 거는 IoT라고 그래요. IoT. 우리 IoT 많이 들었어요. 그죠? TV에 나옵니다. IoT 보일라. 그죠? 그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알아서 해줘요. IoT 보일라가. 그죠? 그런데 이 IoT가 지금 보시면 한 8.4빌리언 정도가 지구상의 물체 중에 컴퓨터 연결돼 있다. 인터넷에. 근데 이게 1년에 30% 정도가 늘어날 거다. 그 얘기는 내년에는 10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인구가 몇 명이죠,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가 50억이라고 치고, 그죠? 8.4빌리언이면. 자, 게임이 안 돼요, 그죠? 사람 한 명당 꽤 많은 기계예요. 아프리카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해도. 그죠? 저 상태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데이터가 활용되는 구조로 가는 거죠. 저렇게 하려다 보니까 분석 좀 늘어날 거다 이거예요. 좋아질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엣지 컴퓨팅이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5G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왜? 기계가 많아지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아졌다. 통신이 좋아져야만 이게 실현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 바닥에 AI가 점점 메인스트림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상대로 딱딱하죠? 그죠? 재밌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자, 엣지 컴퓨팅 안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신 분도 계세요. 들어보신 분?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도 꽤 계세요. 그죠? 자, 이게 엣지 컴퓨팅이래요.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클라우드 씁니다. 네이버에다가 뭐 데이터 올려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네이버까지 가야 돼요. 트래픽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트워크가. 부하가 크거든. 한 방에 딱 몰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다운되죠. 그죠? 안 되겠다 이거죠. 부하를 줄이려고 요 엣지, 네트워크의 끝에 부분에다가 컴퓨팅 기능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하고 연결이 안 됐다 치더라도 요 안에서는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통신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원활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의 기술이 급속도로 향상이 될 것이다. 왜? 클라우드에다 다 담으려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뭐를? 지금 평창올림픽 한다고 5G 하고 있죠. 그죠? 네트워크가 없으면 저 물려있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계들은 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의 기술 개발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급격하게 향상이 될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로 느껴지고 있으니까.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4차 산업혁명 뭐 등등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개념적으로 가볍게 살펴봤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공통화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 용어를 버릴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벌써 1년 이상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다 그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리자는 얘기는 안 돼. 편리하니까 그냥 써도 좋은데 이 대부분의 경우에 무시해도 되는 용어다.
자, 신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전부 다 그 단어를 지워버리고 나머지를 읽어도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그죠? 내용이 안 바뀌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정책. 앞에 거 다 지워도 교육정책이에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게. 그죠? 또 끝에 혁명이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어쨌건 변화는 계속될 거니까. 그죠? 자, 이건 이제 팩트라고 본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임플리케이션이 더 중요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 사업 모델 이게 계속 변해 가게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활용할 기회가 지금이냐 아니면 어디에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고민만 해야 돼요. 왜? 고민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가요. 고민까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속도를 읽어야 됩니다. 속도가 제일 중요해요. 나뿐만 아니라 남들이 바뀌는 속도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언제 본격적으로 노력과 돈을 투입할 건지에 대한 타이밍을 읽을 수 있다. 미리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폭망하는 거죠.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그죠? 선구자들 다 망했어요. 그죠?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누구죠?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뭡니까? 제록스. 전 세계 이 IT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이 훌륭한 기업이, 혁신 기업이 돈 벌었어요? 망했죠. 그죠? 망했어요. 왜? 너무 빨라. 너무 앞서갔다.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100년 후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타이밍. 그죠? 지금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찾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과제다. 집중이 필요한 거죠. 왜? 골라서. 그 다음에 또 한 덩어리는 뭐냐면 글로벌이라는 단어예요. 글로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 얘기를 들여다볼 거지만 우리 동네 안에서의 얘기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더 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스24 제가 들어가갖고 책을 찾으려고 들어가 봤어요. 예스24가 단어 끝자리 하나만 틀리면 책을 못 찾아줘요. 제목의 중간을 앞뒤로 바꾸면 못 찾아줘요. 해보세요. 못 찾아줘요. 이거는 아마존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전자상거래가 아니에요. 메인 검색창에 아예 검색을 못 하는데. 그죠? 경쟁은 글로벌입니다. 아마존이 귀찮아서 안 들어오니까 그렇지 들어오면 저거 무너뜨리는 건 그냥 며칠이면 가능할 거예요. 자, 여하간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생겨납니까? 이게 4차든 아니면 디지털이든 얘가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제 관심은 그거예요. 사실은 너무 거창해서 이쪽 부분 자체보다는 제 관심은 이쪽. 얘가 데이터예요. 더 많은 데이터를, 그리고 더 다양한 데이터를, 그리고 제가 특히 관심을 두는 부분은 다양한이에요. 왜? 지금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그리고 실시간으로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활용처가 늘어날 거다. 이거죠. 그죠? 얘가 없으면 얘도 못 돌아간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우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4차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할 것 같아요. 뭔지도 모르겠는데 왠지 우울해. 그죠? 일단 1차, 2차, 3차 갔으면 됐지. 4차까지 가야겠어 꼭? 그죠? 12시 넘는데? 알파시티라는 단어를 누가 썼어요? 알렉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에서 이제 혁신 기술들이 어떻게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나라 돈으로 돌아다니면서 딱 보고 책으로 정리를 한 게 미래산업 보고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가 조금 희망을 가지게끔 만드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혁신의 중심지는 다 인구가 많은 곳이었다. 상해, 런던, 도쿄 이런 것들 다 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 모여있는 곳에서 모든 혁신, 문명이 발생이 됐다. 자, 이건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에요. 왜? 우리 이 땅도 좁은데 그 좁은 땅 중에서도 하필 서울, 경기에 2천만 이상 모여 살아. 이 정도면 우리는 충분한 조건이 있는 거죠. 왜? 이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내비를 쓰죠. 이게 해외에 나가서 내비 써보시면 어때요? 그건 내비가 아니에요. 전자레인지지. 그죠? 자, 교통, 통신, 데이터, 인력. 지금 디지털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죠? 어느 정도의 자본까지. 굉장히 유리한 요건이죠. 그런데 사실 이 얘기만 하고 싶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첫째,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한국어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계속 우리끼리만 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우리끼리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어를 못하거든, 우리가. 영어로 쓴 말 못 읽어요. 그리고 영어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한다. 한국말을 써요. 자, 빅데이터 활성화 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한국말 사전 만들어야 돼요. 아무도 안 쓸 거예요. 전 세계에. 내다 팔 수도 없어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심각한 숙제입니다. 우리가 쓴 파워포인트, 보고서, 외국 사람들 아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두 번째, 대부분의 기업들, 여기서 기업에서 많이 오셨을 텐데, 내수시장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버틸만 해. 내수시장에. 은행, 보험, 항공사, 내수에 의존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걸로는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답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규모를 키우는 게 불가능해요. 거기다가 문화도 보수, 안정, 관료. 이 기본을 깔아주죠. 그죠? 자, 좋은 여건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여기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데이터 과학이에요. 이제 제목을 우리가 데이터 과학이라고 썼는데 문제는 뭡니까? 데이터 과학이라고 써놓고 대체 데이터 과학이 뭐냐 이거죠. 우리 데이터 과학이라고 그래갖고 와서 모였어요. 그죠? 근데 뭐가 데이터 과학이냐 이거. 데이터 과학을 정확히 아시는 분 또는 대충 이거야 얘기하실 수 있는 분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아, 내가 그것까지 얘기해야 돼? 말씀 안 하실 분이지. 그죠? 그런데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인터디스플리너리. 이거는 뭐야? 짬뽕이라는 얘기죠. 이거저거 다 섞어서. 근데 그 짬뽕 안에는 뭐를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통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게 섞인 거예요. 이제 이게 그 인터디스플리너리의 의미죠.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뭐가 들어가냐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비정형, 반정형, 그 다음에 정형. 이 세 가지 데이터들이 다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됐던 부분이 데이터 마닝과 비슷한이라고 써놨어요. 뭐가 차이가 있는데? 모르겠거든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비슷한이라고 써놨다. 자, 기술로 보면, 이게 이제 영역으로 보면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베이스,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쫙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아무리 봐도. 영어로 돼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용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데이터 과학은 그럼 데이터 마닝하고 다르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하고 다르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모르겠단 말이죠. 그죠? 스토리를 들어보니 가설과 논리 이런 것보다는 데이터, 근거 중심의 과학이다?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데이터 과학은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거야? 달라? 아니 똑같은 거야? 다른가? 다르다 쪽. 뭔가? 아니면 그게 그거다 쪽. 아, 그래도 한 3대 2로 이겨요. 그죠? 그게 그거다라는 의심이 막 들죠. 구글에서 우리가 표지를 딱 열어보면 이미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이미지를 열어보면 카테고라이제이션이 쫙 나옵니다. 이 주제 분류를 해갖고 카테고리가 덩어리가 나와요.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거기서 제일 큰 덩어리로 AI,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요 세 덩어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 다 이렇게 알록달록한 게 나오죠. 아, 저게 사람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야. 그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 저게 중요한 거야? 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사람들이 관심이 늘어나고 있을까? 다시 들여다보면 얘가 빨간 애가 빅데이터입니다. 파란 애가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누가 세요? 빅데이터가 세요. 그죠? 뭐예요? 아직 데이터도 없어요. 그죠? 돌릴 준비가 안 된 거죠. 전 세계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패턴 하나는 뭐죠? 피크에 갔어요. 플라토라고 그러죠? 그죠? 이제 더 안 올라가요. 빅데이터는. 얘는 꾸준히 아직 올라가고 있는 단계예요. 전 세계의 모습이었는데 좁혀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만 보면 어떻게 되죠? 빅데이터는 이미 관심이 시들해요. 이건 이제 커머더티가 됐어요. 보편화된 거를. 그죠? 데이터 사이언스는.
여기 포텐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데이터만 있으면 뭐예요? 못 돌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돈이 안 되거든. 그죠? 이게 치고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죠?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명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생각해보면, 데이터 과학, 그러면 이게 이름만 바꾼 걸까? 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앞에서 막 늘어놓고 있었던 것들을 모아서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 분석 밑에 뭐가 있었냐면 데이터 마이닝이 있었어요. 데이터 분석을 복잡하게 할 수도 안 복잡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복잡하게 갔을 때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돌렸을 때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얘하고 AI하고 사이에서는 무슨 교집합이 있었냐면 머신러닝이라는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요새 얘기하는 뭐 인공신경망, 걔도 이 머신러닝 중에 일부예요. 부분집합이고 다시 부분집합인 거죠. 자, 그럼 데이터 마이닝 밑에 얘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개념적으로 저렇게 생긴 거 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 얘기들을 뭉뚱그려서 전체를 하고 있는 거네. 그죠? 이게 무슨 족보가 명확한 게 아니네.로 결론이 갑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없는 거야? 이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달라진 건 있어요. 옛날 데이터 분석과 지금 데이터 분석이라는 관점으로 비교를 해서 놓고 보면 분명히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돌려요. 그리고 더 자주 돌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실시간으로도 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 실시간 아니더라도 치더라도 1분 단위나 일주일 단위라도 데이터를 돌린단 말이에요. 거의 실시간에 가까워요. 또 하나는 뭐냐? 숫자만 나오는 데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아니라 대책을 세우는 용도로 쓴다 이거죠. 뭘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대출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요 레벨이 아니라 대출을 해준다면 뭘 해줘야 돼? 뭐라고 얘기를 해서 대출을 거부시켜야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걸로 넘어간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점점 더 많이 자동화시킨다. 사람이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또 한 가지는 이게 서비스화된다. 상품처럼 팔린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달라졌죠. 이게 데이터 분석이 아니다. 그리고 데이터 과학이 이름만 달라졌다. 어떻게 보면 이름만 달라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시간과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걸 하는데 더 많은 데이터가 있고 더 다양하게 해볼 수 있어. 그래서 마던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보면 얘기가 좀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990년대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1990년대에도 저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실무에 적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보면 첫 번째로 양하고 종류는 데이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추가가 생겼어요. 두 번째는 그때는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무에도 적용을 한다고 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을 보다 짧은 기간으로는 돌리지 않았어요. 왜? 컴퓨터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배웠어도 전혀 이거는 사회에 나가서 써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써요. 왜? 컴퓨터가 받쳐주니까. 그죠? 이 세 가지 측면은 분명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색깔이 바뀌고 있느냐면 보시면 이 미국 지도예요. 최근 1년하고 그 이전 1년입니다. 이때는 빅데이터가 전체를 커버하고 있었어요. 1년 사이에 누가? 머신러닝이 뒤집어졌어요. 전부 다. 겨우 1년 차인데. 그죠? 이렇게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쪽이 어딥니까? 여기 아마존 있는 시애틀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그죠? 여기는 캘리포니아. 이런 식이에요. 그죠? 요 그림만 앞서서 가던 것들이 이제는 전체로 확대가 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우리 골칫거리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 머신러닝이에요. 그죠? 머신러닝. 굳이 머신러닝이 필요한 거야? 이 고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저렇게 머신러닝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대요. 왜 필요하냐부터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많아졌어요. 그냥 많아졌다가 아니라 many in, many out이에요. 많은 아웃풋을 내야 돼요. 인풋이 많아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풋뿐만 아니라 아웃풋도 동시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돌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서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서정적인 관계까지 찾기를 원해요. 그죠?
그 다음에 정확도도 높아지길 원해요. 세 번째, 비정형, 반정형. 지금 머신러닝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정형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쓰고 싶다. 이거. 그거를 기존의 방식으로는 손을 못 대니까. 개념을 우리가 짚어보면 AI 옛날부터 있던 거죠. 꽤 오래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정규 석사과정에서 경영학과에서 이걸 정규 과목으로 배웠어요. 그게 90년대였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머신러닝이 별로 인기가 없었다. 왜? 저거는 돌리고 싶어도 돌아가질 않으니까 컴퓨터가. 근데 이쪽에 인기가 주로 있었죠. 뭐 전문가 시스템. 경우의 수가 많으니 그거를 전부 다 데이터로 표현하고 수집해서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혹시 어쩌다 먹힌 거 경험적인 거를 써놓고 그걸 갖고 돌리는 거였어요. 지금은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죠?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는 머신러닝의 거품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거의 의인화, 그러니까 마치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소소할 꿈을 막 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머신러닝, 러닝이 학습이잖아요. 그죠? 학습. 이야, 이게 또 아름답습니다. 그죠? 이 소설을 써요. 그런데 막상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단순한 회귀 분석 같은 걸 또 학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거 엑셀에서 다 돌아가는 건데 이걸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엑셀은 뭐야? 머신러닝 도구였네? 그럼 인공지능이잖아.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죠? 알 수가 없대. 통계학자들은 야, 그래 전부 다 통계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죠? 애매모호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별로 의미가 없고 족보를 쭉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였던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대충 어떤 식으로 이제 개념을 나눠 쓰냐면 옛날에 얘기하던 데이터 마이닝이 이제 시시한 거니까 저건 뭐로 그냥 어떤 패턴을 찾는 거 정도 연습 삼아서 보는 거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르고 여전히 뭐를 돌려가지고선 개인지 고양인지 사진을 분류한다? 이건 머신러닝이다. 예측을 하면 머신러닝이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나눠서 쓰고 있다.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오해가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죠? 머신러닝이라는 이 러닝이라는 단어 때문에 머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사실 거의 대부분 그거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얘기인데 그죠? 사람이 안 가르쳐도 알아서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설계자가 필요 없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프로그래머도 필요 없어요. AI 엔지니어도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죠. 학습 방법이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프로그램인데 왜 사람하고 똑같이 해? 그럼 더 느릴 텐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학습 결과를 알아서 설명을 해줄 것이다. 제가 공부한 거, 야, 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했어. 그 요약해서 말해주면 뭐뭐뭐야를 절대로 하지 못하죠. 가장 심각한 바틀렉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거, 그다음 자기가 본 거에 치우쳐서 얘기를 한다, 생각도 하고.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이게 인공지능이라며 얘는 그런 거 없어. 예를 들어 판사 같은 거 자동화 시키자 그러잖아요, 그죠? 요새 오늘도 뭐 판결이 막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났다. 화가 나니까 에이 다 잘라버리고 AI로 대체시켜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누구 거 보고서 학습해요? 판례 보고 학습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예요. 바이어스가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실시간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는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알아서 답이 나올 거야. 이런 오해와 상상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은 뭐냐면 빅데이터가 필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필수가 아니죠. 문제에 따라서 빅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가 별로 없어도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원래 데이터가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왜 우리가 머신러닝하고 인공지능 얘기를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하고 있느냐? 흐름을 보면 특히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의 얘기는 빅데이터 얘기를 한동안 해왔습니다. 쭉 해왔는데 몇 년 동안 한 3년 정도를 해왔는데 작년에 알파고 이후에 갑자기 뭐로? 여태까지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하던 게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으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이제는 모든 게 빅데이터 분석이고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한 달 전에 부르던 게 갑자기 다 AI로 바뀌었어요.
이젠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그렇게 쓰거든요. 그죠? 흡수했죠.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크게 보면 오늘의 주제는 데이터 과학인데 이전에 얘기하던 빅데이터 분석 중에 일부가 겹칩니다. 데이터 과학하고 일부가 겹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에요. 여기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는 데이터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AI라고 하는 부분은 데이터 과학하고 상당히 많이 겹쳐 있는 상태다. 이 개념을 구별을 못하면 계속 뭘 봐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왜? 갑자기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하다가 AI라고 그러다가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그러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거죠. 이 그림의 비율은 제가 나름대로 맞춰 놓은 거예요. 그죠? 지금 사람들이 섞어 쓰는 정도를. 근본적으로 뭘 이해해야 되느냐?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지난 한 3년 동안 우리가 불러왔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어요. 신문기사에 나온 게 있다. 자, 빅데이터 분석을 검색을 해서 1000건이 나왔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그 중에 40% 정도는 뭐냐? 10년 전에 하던 거하고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분석 결과라고 하는 게 SQL 쿼리를 가지고 또는 뭐 다른 조회 툴을 가지고 그냥 카운트만 한 거예요. 어디 고객이 많이 살아요. 이걸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르는 게 40% 정도예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50% 정도는 뭐냐? 우리는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예요. 소셜미디어에서 단어 수 카운트한 거죠. 이게 빅데이터 분석의 9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있어요. 그죠? 이 10%가 소위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저형 데이터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간에 이게 뭔가 알고리즘을 거쳐서 모델링 기법을 거쳐서 나왔을 경우에 이거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볼 수가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여전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어느 쪽에 비정형 데이터 손대는 거는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얼마 팔아줄 거야를 예측을 한다. 어제는 얼마 팔았는데, 그제는 얼마 팔았는데, 요걸 기반으로 해서 내일 얼마 팔아줄지를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요 상태는 이제 저형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인 사항들, 그 고객이 지난번에 클레임을 할 때 이런 내용이었어. 말로 뭐라 했어. 이것까지 들어가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전하고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그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딱딱한 얘기들만 가면 9시 전에 벌써 다 가실 것 같아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이제 나온 이게 16년도 12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제 근처에 편의점 있을 겁니다. 그죠? GS에서 편의점에서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이라는 걸 팔아요. 저게 드셔보신 분 계세요?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저게 또 만만치 않죠. 센 놈이에요. 그죠? 먹을만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쭉 돌려다 보니까 얘랑 같이 잘 팔리는 상품이 얘더라 이거예요. 스윙칩. 이것도 히트 메뉴죠. 그죠? 맥주 먹으려면 스윙칩이 있어야지 기본. 그죠? 세트로 잘 팔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분들이 뭘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스윙칩 오모리 김치찌개 맛을 개발을 하자. 라고 회의 결과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결정을 한 거죠. 망했을까요? 출시를 하자마자 그달에 20만 개를 팔았답니다. 대박이 난 거죠. 시체말로. 사장님들이 뭘 원해요? 바로 이걸 원해요.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사장님들이 좋아할 만한. 첫 번째 뭐예요? 뭔가를 했대. 뭔지 몰라. 근데 했다는 거예요. 대박. 했어. 한 거에 끝나는 게 아니야. 뭘 만들었어. 이것도 마음에 들어. 만들었는데 대박이 났어. 이건 박수야. 이제 바로 전화 걸죠. 어디? CU 사장님, 점심이나 합시다. 우리 애들요? 네, 얘기해 줄게. 자랑하러 가야지. 그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저게 2016년도에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내놓을 만한 거리일까요? 1997년도에 백화점에서 저런 걸 했었어요. 그리고 이미 2000년쯤에는 이런 편의점에서도 저걸 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달라졌죠? 달라진 거 없어요. 지금 그냥 제목만 모를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갖다 낀 거죠. 그죠? 시대가 시대인데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써야지.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사장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돈 벌어 왔잖아. 그리고 자랑거리가 되잖아. 그죠? 이걸 만들어 달라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 아니에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맞아요. 올드 버전이면 어때요? 돈 벌어 왔으면 됐지. 그죠? 자, 문제는 뭐냐? 이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과자를 만든 게 아니라 반대로 갔으면. 데이터를 돌려서 이 세트가 나왔잖아요.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달달한 라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까만 봉지를 하나 구해야죠. 왜? 우액이니까. 그죠? 망했겠죠. 그죠? 망했을 겁니다. 무슨 교훈을 줍니까? 데이터가 답을 다 보여주지 않고 살짝 보여주는 것 같아요.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데이터 사이언스의 한계예요. 답을 끝까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그 다음 단계에 사람이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망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가장 큰 교훈이 될 것 같아요. 편지점 시리즈는 원래 세트로 2개가 갑니다. 두 번째 세트는 요새 이제 대세 설탕 백선생이에요. 저렇게 뭘 돌리고 있어, 머리 아프게. 우리는 돈을 좀 썼다. 백선생을 구해왔어. 누구? CU. 그죠? 그래서 우삼겹 도시락을 집밥 CU 그러면서 동원을 하죠. 좋은데, 이게 이제 윗선에서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갔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는 이게 반응이 있어요를 얘기를 해줘야 되죠.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 사장님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합니다. 사람들이 야 백종원 도시락이래. 와 했어요.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여기 뒤져봤더니 이쪽에 무슨 말이 나오냐 커멘트에 파스타 맛있어. 조금밖에 안 들어간 반찬인데 파스타 맛있다 이래요. 그래? 파스타 단독 제품 출시. 이것도 대박이 났을까요? 대박이 난 것 같아요. 단독 제품으로 파스타를 만들어요. 뿌듯하죠. 사장님은. 그죠? 대박이 났으니까 일단 뿌듯해. 그런데 우리가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보면 얘는 앞에 케이스하고 좀 달라요. 10년 전에 없던 거예요. 이 데이터 자체가 없었어요. 그죠? 고객의 반응이 들어왔어요.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힌트를 얻었어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물론 여기도 앞에처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게 파스타가 될 수도 있고 짜장면이 될 수도 있었겠죠. 잘못하면. 그러나 어쨌건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런 식의 거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르면서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데이터 자체를 팔아서 먹고 사는 방법도 선택이 되고요. 고객 분석을 하는 것, 시장 분석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내부의 오퍼레이션, 그리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쪽으로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미 여기 있는 거 뭐냐?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이미 보고가 됐던 사례들의 유형을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크게 돈 벌어오는 4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죠. 이쪽은 단순 집계, 이쪽은 모델링이 포함된. 그렇죠? 한 회사에서 다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거의 뭐 이 업종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지금 이제 얘기를 어디로 넘어가고 싶으냐면,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하여간 데이터를 돌리는 거야. 근데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뭔가 알고리즘이 좀 들어가야 사람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부르더라고. 좋다 이거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 어딥니까? 캐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캐글닷컴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경진대회를 합니다. 경진대회를 해서 누가 우승하냐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이런 문제를 풀어봐 상금을 걸었어 하고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내놓는, 그 다음에 조직들이 내놓는 문제가. 진로우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이제 주택 정보를 파는 정보 서비스 업체예요. 이 집 얼마예요? 하는 걸 판단 말이에요. 이제 그 종목에서 1등이죠. 자, 이 집이 나중에 얼마가 될 거야?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걔보다 더 센 거 만들어내면 돈 줄게. 얼마? 공이 몇 개입니까? 이게 지금. 그죠? 얼마에 12억? 12억 정도의 상금을 걸고 1등 하면 더 10억 줄게. 왜? 이건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10억짜리도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뭐 답만 나올 것 같으면 10억이 넘는 돈을 넣어요. 일본에 이제 커뮤니티 기반의 쇼핑 앱을 운영하는 이제 그 유통회사죠. 머커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뭘 했느냐.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설명. 여기는 이제 상품을 올려놓고 얼마에 사세요 하고 올려놓겠죠.
커뮤니티 앱이니까. 그러면 이제 돈 마음에 들면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이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앱도 손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올리세요 하고 기준선을 제한해 주는 거예요. 요거를 해봐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얘기는 그 직수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제 구글 쪽 회사입니다. 알파벳에. 이제 악성 댓글, 나쁜 말, 그 다음에 뭐 욕설, 요런 것들의 유형 분류하고 탐지를 해내라 이거죠. 요런 것들이 이제 컴피티션 나옵니다. 그 중에서 머카리 부분을 하나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상금에 눈이 멀어서 또는 자기의 기술력을 뽐내기 위하여, 그죠? 뽐내기 위하여 막 분석을 해보죠. 데이터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텍스트예요. 이 상품은요 하고 설명이 텍스트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텍스트를 자동으로 안에 내용들을 잘라서 보니까 14K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또는 데이비드 열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캐럿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얘네들은 비싼 거야. 그죠? 뭐 비타믹스 16GB 비싼 거다. 16GB면 뭘까요? 핸드폰일 것 같아요. 그죠? 16GB면 좀 고사양이지, 옛날에는. 그죠? 비싼 거.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싼 거. 이걸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죠. 요 그림은 뭐냐면 이쪽 축이 설명서가 얼마나 기냐는 거예요. 상품 설명이. 상품 설명이 길수록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요. 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 선조들의 속담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모델로 입증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태까지 아예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던 대목들이에요. 우리가. 그죠? 상품 코드가 있다? 코드별로 많이 샀어? 적게 샀어? 요걸 돌리는 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설명들을 분류해가지고 요거는 얼마짜리를 찍는 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국토안보부에서 여기서 돈을 꽤 많이 걸었어요. 그죠? 15억 정도를 걸고. 자, 우리 공항 들어갈 때 검색 때 스캐닝 해가지고서 이제 위험 탐지 딱 해갖고 일로 와보세요. 불려가잖아요. 그죠? 그 스캐닝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스캐닝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이상한 물체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이 리스크를 탐지하는 모델링을 해주면 15억 줄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돈 한두 푼짜리겠어요? 그죠? 전 미국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엄청난 데이터 줄 테니까 돌려주세요. 페이스북. 로봇이 비딩한 거, 온라인 옥션에서 로봇이 비딩한 거하고 사람이 비딩한 거를 구별해라. 행동 패턴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헤리티지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는 환자인데 내년에 며칠 입원할 건지를 찍어달라. 병원에 안 와도 될 놈이 자꾸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병원 모자라니까 못 논다 이 사람을. 2012년에 진행했던 겁니다. 이제 휴렛 파운데이션에서 했던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에세이를 쓴 거를 데이터로 줄 테니 채점을 해봐라 자동. 채점한 알고리즘. 야 이거 교수님들이 무지하게 좋아할 거예요, 그죠? 완성되면 넣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선풍기 틀 필요가 없어요, 그죠? 홈디포에서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 서치하는 키워드가 있겠죠. 이 키워드가 멍청한 키워드를 넣은 건지 아니면 똑똑한 키워드를 넣은 건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상품하고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를 분석하는 숙제를 냈었죠. 여기는 중학교 과학 시험 문제를 내놓고 이 과학 시험 문제를 풀어라요. 우리 저파디를 왓슨 IBM 컴퓨터가 이겼다. 이게 이제 유명한 스토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뭡니까? 단지 상식책 외워가지고선 그대로 대응시키는 암기 문제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과학 문제면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를. 그죠? 그리고 그 문제에서 추론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답을 쓸 수가 있겠죠. 요 문제를 풀어라. 이 2015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그죠? 이런 컴피티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려요? 이게 우리가 풀려고 시도하고 있는 문제예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다루는 문제의 영역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응용을 해가지고 뭐를 실제 내 비즈니스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숙제에 와 있는 거죠. 제대로 풀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이거 답이 제대로 나왔을까요? 불가능이죠. 그죠?
지금 바둑도 겨우 이길까 말까 하는 판국에 여기까지 어떻게 갔겠어요? 제대로 못 갔을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시도하고 있는 중인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뭐 지엽적인 것들을 보면 저 이제 특이한 것들을 몇 가지 봤는데 지엽적인 것들을 보면 암 발생 예측, 독감 확산 예측, 그죠? 그다음에 공포 소설인데 소설을 주고 누가 쓴 거냐 찾는 거. 택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공항까지 가는데 얼마 걸릴까 예측, 그죠? 그다음에 그 쿠어러라고 하는 그 Q&A 사이트가 있죠, 그죠? 지식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거기 맨 질문 다 있는데 똑같은 질문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 뭐냐? 그 리스트 뽑는 거. 그 다음에 호텔 추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해왔던 그런 문제들. 고객 신용 위험, 고객 이탈, 미래 리스크, 그 다음에 생산 라인 불량, 그 다음에 운전 행태, 레스토랑 매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로 올라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아주 익숙한 부분들이죠. 특정 업종으로 약간 넘어가서 한번 보면 금융업만 놓고 한번 볼까요? 금융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야, 그 다음에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분야. 업무 전체예요. 타겟 마케팅, 고객 경험 관리, 신용평가, 신상품 개발, 그죠? 브랜드 평판 분석,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핀테크, 챗봇, 로봇 어드바이저, 주가 예측, 그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다 뭡니까? 이제 모바일 앱으로 가니까 앱 로그 분석까지 전부 다 데이터 사이언스. 전체 업무죠. 금융만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나머지 업무들도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수준을 이제 조금 짚어보면 성남시에서 2014년 몇 년 됐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뭘 시도했느냐? 도서관에서 이제 이용하는 패턴을 분석을 해봤어요. 왜 분석을 합니까? 운영 방식을 바꾸려고. 더 잘 운영하려고. 9개의 도서관에 열람실이 토탈 17개가 있는데 책들이 가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9개 도서관에. 근데 제자리에 가 있으면 더 효율적이 되겠죠. 그리고 손님이 없는데 자꾸 열 필요가 없잖아요. 무조건 9시에 열어요.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일찍 오면 일찍 열고, 안 오면 늦게 열고.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30초 단위의 좌석 점유를 다 데이터로 가지고 분석을 했다. 이야, 이게 우리나라 공공에서 이런 것까지 해? 이야, 충격적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저런 곳이 아닌 것 같았는데 훌륭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데이터를 최근 2달 걸 썼어요. 9월, 10월. 11월에 보고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와요? 12월이 와요. 뭐죠? 겨울이고요. 첫째, 방학이에요. 이 2달에 맞추면 어떻게 돼요? 해가 졌어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났다고요. 책이 다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이 다 달라져요. 이거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죠. 그죠? 대형 사고가 돼요. 깜깜하다니까? 근데 왜 문을 열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가 가진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답을 잘못 찍어줄 거. 그러니까 systematically wrong answer. 아주 돈 많이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체계적으로 망하는 답을 내놓는 거. 그죠? 데이터 사이언스가 가진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죠? 어디서 실패해요? 문제를 정의하는 거하고 어떤 데이터로 뭘 분석할 건지를 잘못 정의했을 경우.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실제 그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리스트들은 쭉 봤었지만, 요새 이제 딥러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떤 용도로 실제 비즈니스에서 적용되고 있는 혜택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제. 이제 그 자동으로 상품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겁니다. 웹사이트가 있는데, 웹사이트에서 구두를 간다 그러면, 구두, 여성 구두, 목 있는 구두 이렇게 찍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필요 없고, 구두의 종류를 6개를 보여줄 테니까 그 중에 골라. 이거. 그러면 얘 중에 비슷한 놈. 3단계 정도만 거치면 바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상품 분류 코드를 사람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입력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사진만 넣어놓고 돌리면 이 상태로 만들어지니까 그냥 가면 돼요. 이거는 획기적인 거죠. 여태까지 다 뭐였어요? 상품, 야, 이거 분류가 안 맞아. 아무리 돌려도 숫자가 이상한데?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막 우울했는데 그게 아니거든. 고객이 원하는 패턴을 바로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제 시험 적용 중이에요. 요런 정도가.
이 샵닷컴이라는 데는 뭘 했냐면, 야, 이 온라인 쇼핑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 제공이 제대로 돼야 돼. 그러려면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전 세계 웹사이트에 댓글 달린 거를 다 긁어. 이게 전자저울인데, 저 전자저울에 대해서 달린 전 세계 웹사이트 댓글 다 긁은 다음에, 그거에 프라이스에 대한 평가, 유시지, 밸류, 퀄리티에 대한 평가, 배터리에 대한 평가. 저건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걸 가지고 채점을 딱 해서 요약을 해갖고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면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보를 보고 전 세계 모든 댓글들 다 긁어왔으면 해피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좀 문제는 되죠. 도둑질이지, 그죠? 댓글 훔쳐온 거니까. 그러나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딱 보면 내가 필요한 모든 비교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죠? 달랑 가격이 아니라 상품의 특성에 대한 게 다 해결돼 있네. 이건 완전히 획기적인 내용이죠. 그죠? 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파스타, 이런 것들은 그냥 덜렁 SNS만 본 거예요. 분석, 깊이 들어간 거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눈으로 분석한 거죠. 도서관 이용 분석, 이거는 데이터 접근 방법은 참신했을지언정 옛날식의 부분이고 데이터 사이언스로 가면 이 뒷부분들이 들어갑니다. shoes.com이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소개해드린 유튜브의 추천, 프라이스 서제션 이런 부분들은 알고리즘과 비저형 데이터를 쓰고 있어요. 캐글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줬습니까? 전형적인 기존 숫자들하고 비정형적인 거, 텍스트나 이미지에서 뭔가를 뽑아오는 거하고 결합이 돼 있다. 이거 같이 쓰면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왜? 전형 데이터가 명확하긴 한데 그 데이터만 가지고는 필요한 정보가 다 있지를 않으니까. 아주 제한적이니까. 데이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목이 데이터 사이언스라서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가 없으면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죠? 지금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이고 필요한 데이터가 없었을 경우에는 아무런 답을 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답을 냈을 경우에 엉뚱한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죠. 앞에 얘기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 두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커넥티비티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데이터를 기하급수로 증가를 시킬 건데 그래서 이제 돌려야 될 필요도 그 다음에 돌렸을 때 쓸모도 있단 말이죠. 근데 현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16년에 생겨난 데이터가 지구상에 2016년까지 만들어진 전체 데이터 중에 디지털 데이터 중에 절반 50%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기하급수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작 거기서 분석해본 데이터는 0.5%. 분석이라는 거에 대충이라도 들어가 봤던 데이터는 0.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0.5%? 왜? 빅데이터 시대인데 왜 데이터를 안 돌려? 멍청한 애들만 있나? 지구상에? 이게 이제 빅데이터 그림입니다. 그죠? 쭉 해갖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정보의 다가 아니에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 중에 굉장히 더 중요한 대목은 뭐냐? 녹색이 별로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늘어난 데이터의 대부분은 다 뭐예요? 돈 관련된 데이터가 아니에요. 행동, 결정, 소비 이거하고 관련 없는 나머지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면 저거를 전부 다 금융거래 기록처럼 돌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정도의 가치가 없단 말이죠. 안 돌려요. 왜? 저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SNS, 그 다음에 각종 유튜브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럼 어디다 쓰냐 이거죠. 못 쓴다 이거예요. 막상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 과학을 하고 머신러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딱 들어다 보면 데이터 많아요. 이제 돌려도 돼요. 없어 데이터가 건수가. 퀄리티가 이 복구도 불가능한 상태예요. 데이터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relevance? 내 문제하고는 필요한 맞는 게 없네. 어떻어요? 통계청에 데이터 많다니까. 통계청에 데이터 많아요. 문제는 뭐예요? 6개월 전 자료가 6개월 단위로 나와요. 지금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거죠. 그죠? 이런 케이스들이 빈발한다 이거죠. 대표적인 사례로 뭘 얘기하냐면 구글의 독감 예측을 얘기를 합니다. 구글이 독감을 예측했다 빅데이터 사례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죠? 다 들어보셨죠? 그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접었죠. 왜 접었어요? 안 맞아서. 모든 예측은 시간 지나면 결과가 나오죠. 나중에 결과 보니까 안 맞더라는 거예요. 왜 안 맞아요? 구글이 데이터 많다며. 구글 신인데 왜 안 맞아요? 독감은 누가 걸려요? 노약자가 걸려요. 노약자가 핸드폰이 있어요? 3살짜리 애기예요.
얘가 핸드폰이 있냐고. 없단 말이지. 65세 할머니가 핸드폰이 있어도 구글을 안 쳐. 그건 기능이 아니야, 얘한텐. 그죠? 이 핸드폰한텐. 할머니 핸드폰한테는. 없는 거예요. 정작 거기는. 또, 거기다가 독감이라고 구글에도 쳤어. 독감. 친사람들이 다 독감 걸린 사람들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의사예요? 어떻게 알아, 독감인지 아닌지. 구글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어디에? 건강한 사람들과 활동적인 사람들에 쏠려 있는. 그죠? 그냥 돌리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는 거죠. 그죠? 내렸어요. 지금 생겨나는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트래픽의 절반이 이겁니다. 이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 인터넷 트래픽 전체의 절반을 잡아먹는 거예요. 영화 보고 동영상 봐요. 얼마 전에도 나온 것 중에 우리나라 60대가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누구? 1위가 유튜브. 시간이 남거든. 소일거리로 좋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늘어난 데이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은행에서 상품을 파는데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가입시키는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 근처에서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추려다가 어떻게든 써야 되는 건 우리 숙제예요. 그런데 저 중에 걸러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잘 걸러내야 돼요. 거의 대부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빅데이터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욕망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텔레비에 나와요. 그죠? 욕망을 읽을 수 있대요. 교육방송에도 나와요. 큰일 났어요. 욕망을 읽을 수 있는지를 봤는데 욕망은 어디에 써있다고 생각했느냐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한 전제는 트위터에 써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트위터가 어떻게 됐어요? 이 파란 게 트위터입니다. 돌아가셨죠. 아무도 안 써요. 버려졌단 말이에요. 이 빨간 게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막 퍼가면 돼요? 못 퍼가요. 트위터하고 처음부터 다르단 말이에요. 폐쇄형 매체인, 그러니까 반폐쇄형 매체인 페이스북은 마음대로 퍼다가 쓸 수가 없어요. 트위터하고 처음부터 정책이 달라요. 이거 개방형 매체였거든요. 우리가 그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났어요. 30분 동안, 야, 씨, 맞춤법도 못 맞추면서 이걸 보고서랑 써갖고 왔어? 화가 났단 말이죠. 이분이 한 30분 동안 계속 그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우울해졌죠. 그럼 바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카톡을 열어서 친구한테, 야, 교대 사거리로 나와. 곱창이든 삼겹살이든 붙지 않으면 못 살겠다. 이렇게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욕망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전 국민 앱 카톡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 욕망을 꺼내서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은파지를 찾아. 데이터가 있어요? 있을지도 몰라요. 볼 수 있어요? 봤다간 바로 이 액세서리가 생겨요. 이게 실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욕망이 안 써있을 수도, 써있어도 보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작은 힌트들만 가지고 모아야 돼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어떤 숙제가 있습니까? 앞에 캐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관심이 어디로? 비저형 데이터에 쏠려 있어요. 이 비저형 데이터는 저장만 하면 돼요. 세이브? 그죠? 문제는 뭡니까? 이게 결국 뭔가를 분석할 때는 어떤 형태에 맞춰서 가공을 해줘야 돼요. 가공 과정은 훨씬 더 힘들죠. 데이터 양이 많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어떤 관점으로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물이 달라요. 100명한테 숙제를 주잖아요? 100장의 사진을 주고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100개의 답이 나옵니다. 이게 소셜 분석이 폭망한 대표적인 이유예요. 막 몇 달을 프로젝트를 들고 갔어요. 사장님한테 보고하니까 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지. 딱 원점이죠. 디스토션. 그죠? 농산물을 분석을 하려고 왜? 농림부에서 원해서 농산물을 분석하려고 쌀, 배추, 당근, 사과 이게 농산물이잖아요. 그죠? 분석을 했어요. 그중에 이제 소셜미디어에 사과를 쳐봤다 이거죠. 차트가 나오죠, 당연히. 툴은 차트는 그냥 나와요. 나오는데 사과, 문창극, 그 다음에 503 이렇게 나온다. 전 정치적 의도가 없어요. 근데 사과가 문창극 선생 때문에 사과 문제가 터졌죠. 그 사과가 아니죠. 누가 이런 쓸데없는 거 잔뜩 올려놔갖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보니까 누구였느냐? 조국. 저분이 활발하시죠. 잠도 안 주무셔요. 계속 물어. 저 사과가 그 사과가 아니에요. 고추.
중요한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컴플렉스 때문에 자살 위기. 흑인. 거의 대부분 못 쓴단 말이에요. 기상청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빅데이터 시대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지. 그래서 맞춤형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할 거야. 예보 서비스를. 기상청 뭘 쳐야 돼요? B. 뭐가 나와요? 김태희가 나오죠. 김태희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자, 이건 더 이상 추진하지 말자. 이거 우리가 할 게 아니야. 바로 버린 거예요. 그렇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데이터가 특히나 비전형 데이터로 가면서 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죠?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건 월남전이에요. 늪이거든요. 그 숙제를 지금 근데 풀어야 돼요. 왜? 힌트를 거기서 뭔가라도 꺼내야 되니까. 이게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데이터 중에서도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해올 거냐, 그리고 그 데이터가 뭘 의미해,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못 넘어가면 이거는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죠? 지금 존재하는 데이터라는 걸 보면 우리가 어디선가 구해온 데이터가 있고요. 더 많은 아직은 구하지 못한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건 없으니까 손을 못 대요. 그죠? 혹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도 내 업무에 쓸모가 있는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로 나눠진다. 빅데이터 중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일부인 유용한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게 지금 제일 큰 숙제인 거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제일 큰 숙제가 바로 저 대목입니다. 또 데이터가 왕창 있어요. 좋은데 데이터가 많으면 뭐예요? 그 로 데이터, 신문기사가 왕창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신문기사들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려면 그거를 가공한 항목들이 필요하다. 가공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면 이 데이터의 가치가 없어지겠죠. 또 한 덩어리가 뭐냐면 메타데이터예요.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심평원 이렇게 써 있어. 또는 엔코아 써 있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야? 뉴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를 없으면, 덜렁 이거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새 그 쇼핑 어드바이저 이런 거 이제 챗봇 이게 유행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거를 자동으로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고객이 뭘 물어봤어요. 야, 봉지면, 그랬더니 봉지면을 검색해서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컵라면이 아니라 여기 그 신라면 6개짜리 묶여있는 이거라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봉지면으로 안 돼 있고 다른 이름으로 돼 있으면, 컵라면하고 용기면을 구별을 못하면 얘는 바보인 거죠. 그죠?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겁니까? 메타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시간인데, 그렇죠? 시간인데, 뭐 여하간 최대한 가는 데까지 갑니다. 그죠? 예. 재미있나요? 왜 재미있지? 재미있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억울한 대목이에요. 그죠? 자, 저런 데이터들이 쓸모가 없는 데이터가 너무 많이 섞여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얘 누굽니까? 아마존의 키바라고 하는 로봇이죠? 물류센터 움직이는 로봇이에요. 그죠? 얘가 뭐 합니까? 키바 보신 적 있어요? 영상? 보신 분? 몇 분 계세요? 그죠? 얘 물류센터에서 자기가 짐 날라요. 클러스터 봇이라고 그래요. 왜? 이게 몇천 대씩 세트로 물류센터에서 사람 대신 짐 나르거든요. 근데 줄 맞춰서 다니죠. 부딪히면 안 되니까 쫙 무슨 로마 군대처럼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자기가 길을 찾아가는 기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얘가 움직이는 건 그 자체가 뭐예요? 다 데이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매년 15,000대씩 늘어난대요. 그죠? 그러면 저거 한 대가 사람 몇 몫을 하겠죠? 그죠? 적어도 10몫을 할 텐데 저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이거는 믿을 수 있는 데이터죠. 쓰레기가 아니고 업무하고 직접 관련된 데이터죠. 이런 데이터들은 아직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IoT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나온 데이터는 공장에서, 물류센터에서, 그다음에 서비스센터에서 다 직접 비즈니스에 써먹을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저런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직은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상 속의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느냐? 데이터 과학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요건은 대충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인데 프로그램은 무지하게 귀신처럼 짜고 통계 분석은 통달을 하셨으며 커뮤니케이션은 유창하여 10분만 들으면 사장님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문 사회과학적인 이 조예가 깊어가지고 말을 풀어놓으면 끝이 안 나요. 이분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그래서 유니콘이라고 그랬죠. 뭐냐? 아무리 찾아도 존재하지 않는 신화적인 동물. 그죠? 이걸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써놓고 모든 사람이 다 웃었어요. 웃었는데 채용 공고에 저걸 써놔요.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그 잡 퀄리피케이션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저걸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구글에 나온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 정도면 좀 봐줄 만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이미지. 가끔 이제 여자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이미지. 어디선가 동남아 필이 딱 오죠, 그죠? 저런 느낌이래요. 그래도 실물을 우리가 한번 보고 싶죠? 그죠? 만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생겼죠. 이분은 구글 리서치예요. 유튜브에 추천 시스템 만든 사람. 넷플릭스, 쿠오라. 저 사람도 구글 출신이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람 DJ 파틸. 저분은 미국 그 칩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잘리면서 바로 자기도 그만뒀죠. 그죠? 그리고 저 양반은 링크드인. 그죠? 여러분 링크드인 많이 쓰실 텐데. 이 사람들이 실제 모습이죠. 실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다. 이 사진을 안 보면 실체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죠? 할 수 없이 봤어요. 일단 어떻습니까? 미모 몇 점? 5점 만점에? 차마 코멘트 못함. 그죠?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요. 데이터 수집. 그죠? 대량 데이터, 비저형 데이터까지. 분석, 의미 해석과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까지를 원해요. 거기에 뭐도 원해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까지 요구합니다. 은행업을 알아야 돼. 저거 다 해다. 플러스. 그죠? 보험을 알아야 돼. 뉴스를 알아야 된다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실제 이제 여기 학생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저분들이 다 무슨 언어를 써요? 공통으로 영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심각한 대목이 되는 거죠. 한글 책을 보고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 모든 지식이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죠? 뭐 하다 막혔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 이분 이메일을 안다 이거지. 페이스북 친구야. 쓸 수가 없네? 그럼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숙제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인력 조달이 측면에서. 뭐가 달라졌느냐? 대용량, 비정형. 그죠? 그 다음에 머신러닝 꼭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각화 시스템 만들 수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이 돼야 된다. 코딩도 할 수 있어야 돼. 어느 정도 개발자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를 통째로 요구를 해요. 앞에 게 거짓말이 아니라 리스트에다 이걸 써갖고 숙제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이, 어떻게 다 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저걸 또 공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 분석이 존재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데이터 분석은 대부분 원오프였어요. 사장님이 야 매출이 왜 떨어진 거야? 그러면 막 뭔가를 해서 파워포인트에 그려가는 거였어요. 이게 분석이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모델링이 복잡하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은 한 번 나오고 그 한순간에 가치는 끝나는 거예요. 사장님 보고하고 나면 버리는 거죠. 바로. 이게 원오프 형태의 분석이었죠.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오히려 여기서 일어날지도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요구하는 더 큰 대목은 뭐냐면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실시간으로 상품을 추천해준다, 신용을 평가해준다, 이런 시스템들을 원하는 거죠. 그죠? 프로덕션 시스템. 그래서 개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돌아가야 되니까. 왜? 모든 비즈니스가 디지털로 가니까. 또 한 가지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데이터가 전산실에 있는 거 전산실에서 준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데 찾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찾아오려니까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크롤링을 하고 그 다음에 API 연결시키고 이 부분들을 기능으로 아예 가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 통계 분석가들은 전산실에서 준 거에 한정해서 그거밖에 없대. 끝. 야 여기 답이 없을 것 같아. 그러나 내 임무는 계속 파는 거야. 계속 파는 거죠. 답은 당연히 안 나와요. 없으니까 그 안에. 그게 범위의 한계였다면 이제 조금 확장된 거죠. 그죠?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확 바뀌기는 했어요. 1, 2년 사이에 급격하게 바뀐 건 뭐냐면 데이터 과학자가 전부 다 처리해야 돼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부분이 완전히 독립이 됐습니다. 대량 데이터를 처리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을 하고 뭐 프로그램 지원 다 해줄 수 있어. 내가 큰 시스템들을 돌려줄 수 있다고. 툴은 내가 커버해 줄게. 너는 주로 네가 할 수도 있지만 분석에만 집중해. 역할 분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 뽑는 게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자, 전형적인 프로파일을 보면 70%가 남자래요. 그리고 언어는 보통 두 개를 한대요. 왜 두 개일까요? 미국 사람이면 두 개를 안 하겠죠. 인도 사람이 많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보통 두 개를 한다. 경력을 보면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1년 미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책 몇 개 봤어. 공부하는 중이야. 온라인 강의 듣고 있어. 이 사람들이죠. 토탈 경력 4, 5년 정도. 그래 봐야. 그러니까 아직은 굉장히 풀이 작다는 거예요. 경험 있는 사람들,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죠? 주로 R이나 파이썬을 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위쪽으로 가면 대부분이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학위 굉장히 민감하실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특히 학교에 계신 분들, 학생들이 일부 계실 텐데, 몇 프로? 박사 27%, 석사 48%, MBA까지 합쳐서 요게 77%네요. 뭘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는 제목이 사이언스잖아요. 그죠? 데이터 아니고 다른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언스가 연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상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죠? 뭐, 다양한 전공, 주로 컴퓨터공학이 제일 많고요. 2018년에 몇 명 정도 필요할까? 지구상에. 100만 명 정도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100만 명 되게 많네. 그죠? 그런데 지구의 인구가 50억이라고 치면 그 중에 5,000명 중에 1명꼴 정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필요하다는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5년 이상은 뭔가 해본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대부분이 2년이고 공부하는 중이면 사실은 20%만 모자란 게 아니라 거의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가 어떻게 쉽게 공급이 되겠어요. 그죠? 저 사람들이 주로 뭘 하느냐? 리그레션, 회귀 분석, 클러스터링,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이런 것들을 툴로 사용을 합니다. 그죠? 툴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 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정도 얘기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2016년하고 17년을 비교해봤더니 급격하게 증가한 게 랜덤 포레스트. 머신러닝이라니까 뭔가 좀 복잡한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아주 어렵진 않은 거. 그 다음에 여기 그레디언트 부스팅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이제 주력이 되고 있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 포인트가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인더스트리, 학생, 그 다음에 리서치 세 덩어리로 나눠진다. 이 사람들은 쓰고 있는 툴, 하는 일도 다 다르다. 그래서 실무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학계에서는 뭔가 더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딥러닝 같은 것들, 그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왜? 당장 결과를 내야 되는 사람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죠?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것들, 익숙한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측,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탐색,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 저게 대부분이다 이거죠. 이제 새로 나오는 무슨 알파고의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이 들어갔어요 등등 하는 것들은 지엽적인 부분들이다. 상대적으로. 왜? 어렵고 복잡하니까. 서로 못 대죠, 아직. 이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주로 쓰는 툴들. 꽤 그래도 널리 알려진 것들 중심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게 머신러닝 제목이 거의 거긴 것 같아도 머신러닝으로 가면 쓰는 툴들이 달라요. 이때로 가면 인공신경망을 씁니다. 굉장히 많이. 그죠? 데이터 분석가로 가면 더 루즈하게 후퇴를 합니다. 달라요. 그죠? 이쪽은 CRM 마케팅 쪽에, 저쪽은 학계에서 쓰는 툴이에요. 이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언어를 쓰느냐? 요것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파이썬, R, 이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SQL,
요 세 세트. 저게 머신러닝으로 가면 압도적으로 파이썬으로 가죠. 그리고 누가? 텐서플로우. 구글의 머신러닝 환경이죠. 텐서플로우가 많이 사용돼요. 압도적으로 파이썬으로 가요. 그죠? 자, 저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사람들은 주로 파이썬을, 그 다음에 비즈니스 분석가, 데이터 분석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아는 현업의 마케팅 담당 과장이야. 이런 분들은 주로 툴을 썼을 때도 어느 쪽으로 R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있다 하는 구별이 나타납니다.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 보면 전형적인 형태의 릴레이셔널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업이 이제 DB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거의 쓰지 않는 게 누가? 머신러닝. 그러니까 머신러닝 단어 들어가는 내가 기계학습 인공지능 쪽이야 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이거 관심 없죠. 다 뭐야? 개, 고양이, 신호등, 그죠?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것도 넘어가고. 자, 저기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돈 얼마 받냐? 저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많이 받을까? 저 머리 아플 것 같은데 굳이 저거 해서 돈을 벌어? 요게 이제 미디안이에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6년에서 10년 됐을 경우에 중위수 정도 되는 게 요 자리입니다. 그죠? 14만 불 정도. 그런데 보통 저 정도 급에서는 스탁 옵션이랑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따로. 그럼 어떻게 돼요? 대충 한 20만 불 근처가 되는 거죠. 여기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좀 한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몇 억은 연봉을 받아야지 돌아가요. 물론 미국 물가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거는 고연봉 직업은 맞죠. 근데 이쪽에 왕창 사람들이 있죠. 그죠? 공부 중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균적인 숫자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100명의 여러분보다는, 여러 사람 100명보다는 한 명의 이 일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집중적으로. 뭐랑 비슷해요? 메이저리그 시스템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연봉 1억짜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연봉 100억, 200억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몇 명 없어. 요 구조로 구성이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대목일 수도 있어요. 사장님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도 데려와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LA 다저스의 구단 사장보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커쇼가 연봉 더 받을 거야. 그 구조가 돼야 이게 판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소위 유명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3년을 못 넘기고 거의 대부분 회사들을 옮겨요. 계속 옮겨다녀요. 왜? 사장보다 더 받으면 싫어하니까 사장이. 그러면 자기가 차려야지 뭐. 또 옮겨가. 이 구조로 많이 갑니다. 그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똑똑한 사람으로 가야 되잖아요. 회사 전체로 봤을 때.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직이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된다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자, 저게 이제 현재 모습이라고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제 생각이 아니라 가트너가 생각하는 거예요. 가트너가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딥러닝을 쓸 것이다. 폭넓게 딥러닝을 쓸 것이다. 비정 데이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의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툴들이 상당히 많이 자동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산성 향상이죠. 그리고 툴이 좋아지면 복잡한 걸 잘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겠죠. 요 사람들은 이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현업 데이터 분석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바뀔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그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어 분석은 누구나 지금 회사에서 분석할 때 활용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다. 자, 지금의 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또는 지금까지의 최근 몇 년의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몇 년 후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판이 바뀔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뭐 수학을 알아야 되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비즈니스 잘 푼 사람은 툴이 좋아져서 그냥 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업무 자동화하고 생산성이 그래프 자체가 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복잡해요? 아니에요. 누구나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화된 툴을 누군가가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화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지 않아요. 20년을 모델링을 해보니까 저게 자동화시키기가 쉬운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소프트웨어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전혀 믿음이 안 가요. 저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금방은 툴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제 약간 다른 시각을 하나 보여주는데, 딥러닝이 보편화되지는 금방은 안 될 것 같다. 왜? 저거 너무 손대야 될 게 많아. 그래서 금방은 안 될 것 같아. 저거 발전이 금방 안 될 것 같아. 그 얘기는 뭐냐? AI의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는 조금 천천히 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지금 AI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다 딥러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려지면 같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지나도 구글 어시스턴트가 여전히 현빈이 엉뚱한 말 하는 거지 뭐, 그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또는 아니면 뭐 아무 말이나 막 해주는 거, 그죠? 네, 김태희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죠? 아직은 멀었다, 그죠? 아직은. 그리고 이 얘기가 뭐가 있냐면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일반적인 비즈니스 문제에는 적용할 수 있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을 것이다. 여전히 비저형 데이터, 텍스트, 스피치, 그다음에 이미지 분석 정도에 한정돼서 몇 년 사이에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사이드에서는 기계가 좋아진다는 측면에서의 장사거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큰 관심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더 빠른 컴퓨터로 바뀌어갈 것이다. 전용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그리고 이 비저형 데이터 쪽에서는 진도가 꽤 많이 나갈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사진이 하나 있어. 보니까 사진이 있는데 경치가 좋아. 나무가 부족한 것 같아. 나무 몇 개만 더 심어보지? 딱 그러면 나무를 더 심을 수가 사진에다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 GAN이라고 하는 그 딥러닝 기술이 이런 것들에 그 적합한 기술들입니다. 요거 이제 좀 발전할 것 같다, 이거. 여전히 이슈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냉정하게 이게 이슈를 써놓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정말 쓸 수 있는 데이터 많으냐?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분석과 해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해석이에요. 비즈니스의 말로 그걸 풀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를 잘못 풀거나 자기가 맞는 답을 찾아놓고도 다른 답을 말을 할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전히 야, 시대가 좋아져서 컴퓨터가 좋아져서 그냥 다 빨리 돌아가로 일반인들은 알고 있으나 막상 이 데이터 돌리는 사람들은 야, 3일 동안 돌아갔는데 이 모델 실패했어. 돌다가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뻗었다 그러죠. 뻗어요. 3일 동안 학습을 시키다가 중간에 에러가 나서 서버렸단 말이에요. 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현실이다. 그죠?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저는 마음이 급하죠. 당연히. 저만 급해요. 그죠? 자, 이제 그 어디로 가느냐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 전체에서 이제 절반의 얘기예요. 도의 문제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쟤들이 매출이 합치면 대한민국 GDP의 몇 프로? 15%예요. 엄청난 사이즈다. 그죠? 엄청난 사이즈죠. 주로 뭘 하느냐? 데이터 사이언스 과학이 1번은 예측이에요. 그게 제일 쉬워요. 예측이 어렵다가 아니라 나머지는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제일 궁금해. 왜? 다 지나간 것만 집계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몇 개 팔렸어요. 버스가 언제 왔어요. 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가 궁금해.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예측을 열심히 하죠. 이게 한 절반 이상. 그리고 온라인 쪽에서의 레커멘데이션, 상품 추천. 이게 한 20, 30%. 근데 누구한테나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상탐지나 최적화 같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전체 업무 기능에, 그 다음에 전체 산업에 다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다. 이 네 가지 정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기초라고 얘기하는 예측조차 거의 지난 10여 년간 새로운 방법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쓰지를 않았어요. 뭐 때문에? 안 맞으니까. 그리고 그 숫자를 뽑았다고 해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안 썼단 말이에요. 숫자 하나 딱 뽑아놓고 야, 99점 맞은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되지? 모르겠어. 소설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99%가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1%의 숫자와 99%의 소설.
여기서 서 있었죠. 하다가 접어, 포기,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인풋이 문제가 아니라 아웃풋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나와요, 숫자가. 그림이 그려져요. 뭔지 보이거든. 소설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요. 여기서부터 쓸모가 있어지는 거죠. 머신러닝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국지적이고 그다음에 비선형적인, 그다음에 여러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답을 힌트지만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여태까지 봤던 거하고 스토리가 약간 다른데 이거에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죠.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지난주에는 고객 1인당 한 3.5개 정도의 물건을 샀어요. 라는 숫자는 뭐예요? 평균이고, 그죠? 단일한 변수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느껴져. 뭔가. 일로 가는 거죠. 감, 운, 외생 변수라고 얘기하던 부분들을 조금씩 야금야금 데이터로 설명하기 시작해 들어갑니다. 왜? 이제 더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비저형 데이터까지 포함되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퇴사를 한다. 이건 이제 인력 유출이 그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겠죠. 어떤 사람이 퇴사를 하느냐? 들여다봤더니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그리고 연차가 5년쯤 된 사람이 집중적으로 퇴사를 해. 무슨 뜻이에요? 왜 만족하는데 퇴사를 합니까? 회사 왜 때려쳐요? 이제 안다고, 이 비즈니스를, 생리를, 어디 가면 돈 더 주는지.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요. 경쟁력이 있다 생각해요. 자기가 만족할 정도로 회사의 퍼포먼스가 나왔거든. 그래서 어디로 갈아타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핀포인팅 한단 말이에요. 보시면 이 자체의 로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서형적인 관계를 갖고 있죠. 어느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발생돼요. 그죠? 이거를 찾아내면 이거는 돈이 된단 말이지. 그죠? 이걸 원하는 거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데이터는 점점 더 많아져요. 사람 관리만 생각을 해도 사람이에요. 그죠? 직원입니다. 얘가 어디 있었어? 이게 데이터로 남는단 말이에요. 디지털화 됐으니까. 그죠? 누구랑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동료랑 친해 안 친해? 누구랑 제일 많이 술을 먹었어? 이게 슬슬 수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나가 노는 거 아니야, 이거? 자꾸 나가서 이 담배 핀다고 그러더니 나가면 한 30분씩 나갔다 오고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20분이야.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남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다 돌려서. 비저형 데이터, 파워포인트 그리는 거 보니까 이 색깔을 너무 여러 개를 써. 직원에 대한? 자, 이게 뭐예요? 이걸로 뭘 해요? 얘를 얼마를 줄지 무슨 일을 시킬 건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분야가 HR 분석이죠. 요새 바짝 뜨고 있어요. 여태까지 굉장히 미진했던 건데. 페이스북이 인종, 종교도 연습 삼아서 돌려본단 말이에요. 예측이 가능하냐? 몇 프로나 맞출 수 있어? 자, 오토바이 좋아한다고 라이크 누르고 뉴스 피드를 받았어. 부릉부릉. 그리고 대부 딱 봤어. 보니까 여기 IQ가 높고 여기는 부릉부릉 바보야. 재미로? 아니죠. 이게 돈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우리 비즈니스에서 지금 필요한 있는 데이터 중에서 그나마 건질 만한 대목들이란 말이죠. 페이스북에서 이거를 좋다고 눌렀어. 그 사람들은 주로 클레임이 많은 사람들이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런 패턴들을 찾아서 헤매는 거죠. 왜? 이걸 가지고서 지금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찾아내니까. 이 데이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면 돌릴 수 있었을까요? 못 돌렸죠. 이제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디즈니랜드가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IT 기업인 것 같아요. 우리 캐리비안 베이 가면 이게 끈 차고 맥주 사 먹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전자팔찌 도입을 했죠. 대고 찍고 간단 말이에요. 매직밴드를. 동선이 남겠죠. 이걸 가지고 뭘 해요? 언제 기분 나빴고 그래서 가버렸는지 이 포인트를 찾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죠? 경험에 대해서도 분석을, 그러니까 물건을 샀다라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매니 아웃풋의 문제예요. 그죠? 이게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거 가지고도 데이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뭘 해요? 동선 추적을 하기 위해서 팔찌 갖고 다 안 되니까 운동화를 찍어가지고 이 운동화 돌아다니는 거를 갖고 동선 추적하려고 해요. 왜? 더 확실하게 데이터를 얻고 싶은 거죠. 그죠?
여기다가 사람이 탈바가지 쓰고 다니니까 안 되겠어. 로봇으로 미키마우스를 만들어서 넣어야겠다. 이것도 지금 연구 중이래요. 영화도 만들잖아요, 디즈니가. 영화를 보다 보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다 자. 이 대목에서 집중적으로 자. 그래? 그러면 영화가 바뀌어. 맞춤형으로 바꿔주는 거. 앞 시간에는 여기서 잤는데 3분 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바뀌어. 이게 연구 중인 거죠. 실시간으로 표정 변화 다 인식을 해서 그걸로 뒤에 스토리를 바꾸는 거. 인터랙티브한 영화죠. 공공분야에서는 쥐 잡는 데도 집중적으로 씁니다. 민원 전화에 쥐와 지나왔어요.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민원 전화에 녹취된 거를 다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그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어떤 게 쥐 나올 걸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이야 찾아낸단 말이에요. 요걸 보면 뭐예요? 일주일 안에 쥐 나올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신고는 없는데 잡으러 가요. 쥐 잡으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쥐가 알아서 없어지겠죠.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시카고시에서 이미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워싱턴 DC에서 최근에 이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뭐냐면 누구나 똑같이 전화를 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쩌다 한번 나와도 전화를 하루 종일 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왜곡되겠죠. 우리가 프리퀀트 플라이어라고 그러죠. 마일리지가 쌓여있는 사람들. 전화 걸면 상담원이 다 알아. 이 사람 맨날 전화하는 사람이야. 그죠? 앞에는 그 문제는 손을 안 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끄러운 데만 가서 잡아주는 구조가 돼요. 쥐 나오는 데 가서 잡는 게 아니라 클레임하는 데 가서 잡아주는 구조예요. 뭐죠? 데이터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거를 무시하고 분석하는 거죠. 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바이어스를 제거를 시키기 위한 추가 데이터들을 붙여. 이건 굉장히 교훈적인 사례입니다. 데이터 문제가 있다는 걸 찾았어요. 조정을 해요. 뭘 가지고? 다른 걸로. 인구 밀도라든지 주변의 그 지형지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정을 해요. 여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문제 전체적으로 보고 이러면 답이 엉뚱하게 나올 거죠. 그죠?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다 왔죠. 그죠? 유튜브 추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지금 보시면 추천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딥러닝이 들어갔어요. 딥러닝이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모델링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다양한 항목들을 동시에 변수로 고려하면서 데이터를 돌려요. 기존에도 상품 추천하는 로직들은 그 컬래버러티브 필터링이라고 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 방식 가지고는 다양한 항목들, 예를 들면 검색에 어떤 용어를 집어넣었어.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아이템이 인기 아이템이야? 그리고 추천했는데 시청을 안 했어.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고리즘 자체가. 그래서 딥러닝으로 가면서 다양한 항목들을 전부 다 집어넣는 방식을 택했죠. 어떻게 돼요? 그냥 딥러닝, 추가, 항목들의 추가로 점점 더 정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훌륭해요. 뭐 완성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직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도 있죠.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 많은 동영상 중에서 찍어주는 건데, 그죠? 엄청난 난이도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죠. 그걸 엄청나게 복잡한 딥러닝 연산을 통해서 찍어준단 말이에요. 대단한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왔길래 크리스마스 노래를 한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듣다 중간에 잘랐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이걸 보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별로 고민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암묵적인 피드백의 이슈다. 뭔가 고객이 움직이긴 했어. 또는 상대방이 움직였어. 내 관찰한 대상이. 그런데 데이터로 남은 것만 가지고는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데이터 과학자들의 한계가 거기 있어요. 그걸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는 데이터 과학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타겟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방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위험한 사람을 찍어요. 누가 위험한 건데? 라벨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데이터를 돌려요. 왜?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돌려. 그러면 아무거나 나오겠죠. 이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있습니다. 우리 이제 추천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과학에서 가장 어렵고 대표적인 가시적인 문제인데 보시면
자, 이렇게 한 페이지를 추천해 주려면 이걸 얼마나 좋아할까 순으로 줄을 세우는 거에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페이지한테 몇 개를 넣어야 돼? 예를 들면 어떤 카테고리를 맨 윗줄로 올려야 되지? 이 전체 배치도 다 숙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거의 아직 풀지도 못했어요. 뭐냐? 지금 우리가 계속 하나씩 야금야금 풀어가고 있는 게 진행 중인 수준이에요. 발전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는 더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와 있다. 저런 기술들이 아마존이 그 센서 달아놓고 이제 카메라 달아놓고 옷 입은 거 보여주면 알아서 오늘 이거 입고 가세요. 추천해주는 카메라 기계가 지금 도입됐잖아요. 출시가 됐습니다. 이 에코룩이라고 하는 거. 저런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저런데 비저형 데이터의 분석에 결합돼서 바로. 근데 완성도는 아직은 그렇게 높기는 쉽지 않겠죠. 이 얘기는 시간 관계상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정확한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죠? 짧지 않은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병원입니다. 의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의학저널에서 스스로 얘기하기를 반은 뭐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교체가 될 것 같아요. 왜? 의사 플러스 그게 오히려 더 나은 조합이거든,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회색을 칠해놨죠. 요만큼은 없어져야 돼요. 그죠?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 우리, 그리고 이 쇳덩어리들. 이런 이제 그 공포감을 자꾸 갖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금방은 안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금방은 안 올 것 같아요. 다만, 온다면 분명히 계층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2등급 정도. 1등급은 돈 많으신 분들. 그죠? 이렇게 갈 것 같다. 자,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미래를 보면 10년 비교했을 때 2010년 중요도가 한 5% 정도, 기업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5% 정도였다면 2020년에서는 한 20% 정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얘기냐? 80%의 나머지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한 10점 정도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몇 년은 급격한 변곡점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갑자기 100%가 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기계가 없는데 뭘 해? 그죠? 시스템이 없는데 뭘 해? 사람이 아예 없는데 못 하거든요. 그죠? 다만 이 비중이 결코 작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달라질 부분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뭐냐? 고객들이 요구가 높아질 거예요. 눈높이가. 빨리 주라 이거예요. 상품을. 그죠? 완전히 만족을 시켜라 이거죠. 최고의 품질을 원해요. 왜? 디지털이라며. 고객의 요구가 확 증가할 것이다. 분석은 모든 업무에 총무든 품질 관리든 사장님한테도 사장님이 숫자를 못 읽어. 그럼 잘리는 거지. 그죠? 이 상황을 야 이거 트리로 돌려봐. 이 비선형적인 거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지 사장님도 의미가 있는 시대로 급속하게 재편될 것 같다. 그리고 관리하고 스텝 기능들이 원가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 왜? 이거는 기계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시장을 지배하는 건 누가? 저런 데이터 중심 기업들이. 그죠? 그리고 옛날 산업들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이거죠.